자, 이어서 이웃이 그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공급 주체에 대해서 아까 이 전 시간 1교시에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국가와 민간으로 구별을 해서 보았다라고 국가와 민간의 국가 주체와 그 다음에 민간 공급 주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공급 주체 중에서 이제 국가 주체의 공급 주체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어떤 공급 주체의 어떤 기능 분담의 기준, 또 그 다음에 국가 공급 주체에서의 특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살펴보아도요, 1995년서에서부터 지방 분권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의 어떤 교육장 이런 분들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지방 분권화가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 같이 작은 국가에서 미국처럼 뭐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50개씩 되어 있고 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고 인종의 구성이 다양한 데에서는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뭐 지방 분권을 하냐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잘 자리 잡고 또 지방 지방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잘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오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들 행정기관 간의 어떤 정치 협력 관계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돌보기 위한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 아니면 행정의 흐름들을 잘 펼쳐나가고 있다,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어떤 틀에서 국가의 공급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부담들을 나눠서 기능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부 간 기능 분담의 기준을 이제 복민근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첫 번째 효율성의 정도, 그 다음에 공공재의 성격, 그 다음에 편익지역, 그 다음에 주민의 선호, 그 다음에 외부성의 정도의 기획성과 집행성,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전문성의 여부 등을 따져서 약 한 7가지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정부 간 기능 배분은 서비스 공급상의 규모의 경제가 좀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급부 수준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단위들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단위 비용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지방정부에 이렇게 해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효율성의 정도를 가지고 구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성격으로는 공공재가 아까 잠깐 전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공공재라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띤 공공재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 여부에 따라서 정부 간의 좀 기능 배분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담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고려할 게 공공재와 그 다음에 공공재의 순수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준공공재 내지 이에 가까울수록은 중앙정부에서 그 공급 기능이 좀 배분되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 또는 이에 가까울수록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공공재의 규범적 특징이 중앙정부의 서비스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익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공공재 및 서비스의 공급 책임을 할당하는 1차적인 기준이 바로 공간적인 제한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국적인 어떤 공급재의 제공은 정부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역 단위로 제한되는 공공재의 공급은 시군 단위에서 지자방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선택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5천만이 살고 있는 커다란 나라인데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도시의 특성에 따라 해안가의 도시냐 아니면 산악중심 지역이냐 뭐 공업도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를 가질 거냐 아니면 그 통일된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갖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정책들을 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선택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외부 효과라고 전 시간에 좀 배웠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적인 서비스를 펼쳤을 때 외부 효과, 외부의 경제적인 효과나 외부의 서비스 정책 효과가 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좀 맞겠다. 즉 국가에서 중앙 단위에서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포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외부 효과가 적은 것들, 외부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작은 것들,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지방정부가 좀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6번째가 이제 기획성, 또 집행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기획성이 강한 것이 있고 집행적 성격이 강한 것이 있는데요. 기획성이 강한 것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 기능이 수반되어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고 집행성이 강한 것, 그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체계나 아니면 행정체계 안에서 집행의 어떤 효율성을 다루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좀 맞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기술이 요구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국가 정책상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부분에서 중앙정부 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 정도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효율성, 공공재의 성격, 뭐 편익적 등등등 따져서 한 이 7가지의 어떤 기능 분담의 기준을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로 구별을 해준다라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표 4-1 정부 간 또는 중앙,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배분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쉽게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의 정도, 뭐 중앙정부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현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업무를 구별하는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공공재의 성격은 순수 공공재의 성격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는 준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어떤 서비스 정책들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좋은 표로서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거냐, 지역적인 거냐, 또 주민의 선호도가 통일적인 거냐, 다양한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는 거냐, 업무의 성격에 있어서도 순수 기획의 성격이 맞냐, 아니면 집행의 어떤 성격이 맞느냐에 따라서 또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단순한 것이냐, 또 외부성의 정도가 외부 효과가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업무 기준을, 기능 분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좀 더 세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디테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 정책들을 혜택을 수혜자인 일반 국민 대상들에게는 더 많은 또 좀 더 촘촘한 좀 더 틈새 없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국가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국가 공급 주체에 있어서 아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기능 배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의 공급 주체로서의 좀 특성을 좀 보면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일성, 전 국민적인, 그 다음에 전 국가적인 어떤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복지 정책의 큰 흐름들을 정하는 부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가 보조금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죠. 또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나 아니면 어떤
모순되는 부분들, 평가나 감사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런 규제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을 규제하는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정부로서의 어떤 공급주체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국가보조금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보장 정책, 또 이러한 사회복지 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민간의 이양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이런 것들의 재정 공급처가 바로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되는 보조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의 보조금은 대다수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 대다수가 내고 있는 세금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들은, 중앙정부의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들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쉬어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매스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복지국가로, 복지의 어떤 국가로서의 혜택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재정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서구 선진국들도 다양한 어떤 조세 발굴을 위한 어떤 혜택들을 국가 전체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재원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저비용 고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비용을 내고 복지 혜택들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복지 재원에 대한 어떤 비용에 있어서 세금 부담들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이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각 정당에서 이제 각종의 복지 정책들을, 국민을 위한 어떤 기본 급여제도라든가 기본소득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 지원제도, 2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이런 제도들도 시행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소모되고 있는데, 과연 이 비용들에 대한 재원들은 어디서 낼 거냐.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채무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미래 세대 또는 내일 세대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거든요. 아니면 빚을 내서 그 비용들을 충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세금이다. 조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좋다 그러면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 우리가 복지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런 정책을 갖는 것엔 동의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 정부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들을 좀 내라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없이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건 부지의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만약에 무조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거짓 공약이고 잘못된 근거 없는 공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심성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복지국가로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각 개개인들이, 국민들이 국가의 조세로서의 부담들을 지는 책임들도, 의무들도 더 한층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도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잠깐 여담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지방정부 공급 주체로서의 특성을 좀 설명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에서의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공급 주체로서의 특징을 한번 봤는데요. 지방정부의 공급 주체로서의 특성은 아까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특수한 욕구에 대한, 아니면 소외계층의 욕구, 아니면 특수한 계층의 욕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민간처럼. 이 이야기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특수한 욕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다고 하는 거죠. 당장 천안만 해도요, 지역이 천안과 아산, 또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천안에서 충남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 자체, 지방 정부들 간의 어떤 경쟁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 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방정부가 공급 주체로서의 어떤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능을 좀 분담할 필요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성 중에서 이제 정부기관, 중앙정부와 뭐 지방정부까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공급주체 세 번째로서 민간의 공급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공급주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통하든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기준한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는 다양한 조직들이 바로 민간 공급 주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조직입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이제 종교, 세 번째 기업, 네 번째 비공식 부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영리조직이나 유료화 조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원조직입니다. 자원조직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민간 조직이죠. 스스로 원해서 발렌타리 자원봉사론을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자원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자원조직은 순수한 민간 조직이다. 그 다음에 활동 원리가 상업적인 원칙에서, 자본주의 원칙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순수하게 본인의 어떤 노동력이나 본인의 시간이나 본인이 가진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자원조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인 사회복지 활동의 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조직은 하나의 조직적인 형태로 활동한다라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전달 체계나 지원 체계와는 또 다른 어떤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는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로 비공식적 체계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원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동일한 어떤 이슈나 관심을 가진 아니면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스스로 모여진 집단들에서 하는 비영리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조직은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 그림 4-1 자원조직과 다른 조직의 연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나 아니면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조직 또는 가족이나 이웃 이런 비공식 조직과는 또 다른 자원 스스로 모여서 만든 민간 조직의 역할로서 이러한 중간의 역할들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조직과의 어떤 다른 특성들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원조직은 하나의 민간 조직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 민간의 공급 주체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3섹터다라고 하죠. 보통 민간에서의 공급 주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정책은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국가정책이 하나 있고요. 또 시장에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고 있는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을 하고 있는 민간의 부분, 그 다음에 제3섹터라고 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원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제3섹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또 가족이나 비공식적 체계와는 조금 구별이 되는 제3섹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비영리적인 조직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고 민간의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민간 조직 체계죠. 제3체계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별하고 있는
미공식 자원 체계다, 지원 체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간에 포함되지 않는 포함된 이 틈새에 있는 것이 바로 제3섹터 바로 자원 조직이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종교 조직입니다. 종교 조직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아주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국가가 어떤 정책들을 사회복지 정책을 펴기 전에 민간 공급 조체로서 종교 조직은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캐톨릭, 불교 등 여러 종교 단체들이 아주 헌신적인 이런 활동들을 해왔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복지의 기원은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차 세속화되었고 또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국가가 16세기, 17세기에 엘리자베스 여왕 구빈법을 시작으로 이런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법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왔다라는 의미에서 민간 공급 주체의 종교 조직은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업입니다. 기업은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 공급 주체가 되는 그 역할을 보면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했죠. 우리 사회가 봉건 사회에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 그 상업 중심 사회로 오기 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업들이 만들어 자본가 집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 자본가 집단들은 상업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펴면서 초기에는 식민지 국가에서의 어떤 상호 교환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요. 또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소규모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노동력과 기계를 이용한 산업화되고 현대화된 공장에서 어떤 기업을 이룸으로써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막대한 자본과 부를 그 온정주의적인 입장에서 기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업 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즉 기업의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서비스들은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해낸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민간 공급 주체로서 기업이 역할을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비공식 부분들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어떤 의무, 그다음에 아니면 선의의 뜻이었던 상호 부조의 원칙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원리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해주고 또 전달해주는 어떤 체계가 바로 비공식적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부분은 어느 사회 어느 시절에나 있었죠.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고 아니면 국가나 어떤 사회복지 정책으로 받아들이려고 어떤 영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나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일 때 틈새나 아니면 그 동안에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많은 목적들을 국가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민간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을 때 그 가족이 그 이웃이 또 다른 많은 여러 정책들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향약이나 아니면 상평이나 의창제도나 진대법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끼리 모여서 개나 두레나 품앗이처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민간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을 아니면 서비스들을 공급해주고 전달해주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왔죠. 이것이 바로 비공식 부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민간 공급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역사적인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공급 주체의 마지막으로는 영리 조직이나 유료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기관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공급을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재화를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리조직은 요금을 부과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조직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그 다음에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서 상호 경쟁하는 사실에서 비영리 조직과 공공조직은 좀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런 어떤 구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급 방법에 있어서 공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지 혼합과 복지 공급 방식의 다변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지 혼합이라고 하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특성,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혼합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의 어떤 정책들을 기능 구분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또 이 둘을 합친 국가라고 하는 공급 주체와 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국가의 대규모 규모의 경제 실패를 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좀 채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급 주체로서의 민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복지 서비스 정책의 혼합적인 정책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 혼합이다. 공과 사가 혼합되어 있는 체계, 바로 복지 혼합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복지 공급 방식이 다양화되어 있고 아주 다변화되어 있다. 세세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욕구가 다양하고 또 그러한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가 욕구에 맞춰서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지 혼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공급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공사 혼합 체계의 어떤 공급 주체 방식, 즉 복지 혼합이라고 부르는 공급 주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예를 들어보면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국민연금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어떤 일정한 규제 하에서 민간 보험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IRP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죠.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 IRP냐 ICP냐 정확한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그 퇴직연금에 대한 것들은 일반 어떤 기업들이나 은행들에 대해서 고용자와 그 다음에 사용인이 함께 협의해서 어떤 외부 기관에 하죠. 국가에서 국민 일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와 민간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일정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규제는 국가가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제 시행 주체는 민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로서 보여지고 있죠. 또 미국의 경우에 산재보험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 보험회사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복지의 혼합 사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공급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에 의한 방식. 또 아니면 세 번째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네 번째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보조금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사회복지 정책들을 국가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중앙체제에서 아니면 그거를 통한 민간 어떤 체제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전달하는 체계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허가제도 있고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 하는 직접 공급의 방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다변화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들을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절까지의 공급 주체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